네. 그다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 자, 시험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유치권을 제한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정말 울트라 캡숑 짱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여부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유치권을 갖는 권능 때문에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좀 법리가 복잡해 보여요. 특히 우리가 간수법사 법정질사권 할 때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억나십니까? 압류 앞에 가압류, 그 가압류 앞에 저당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어디에 기준을 한다, 다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명확했습니다. 처분 제한 효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모두 처분 금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뭐다? 교환가치 파악인데 교환가치가 달라지게 되면 저당권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요 내용들은 사실상 뭔가를 대법원 판례가 적시를 하는데 정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컨대 점유를 이전하는 게 처분을 제한한다. 점유를 이전하기는 처분 제한, 경매 개시 결정은 나와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경매 개시 결정료는 압류예요. 압류는 처분 제한료예요. 처분 제한료인데 그럼 처분 뭘 처분해요? 그럼 유치권은 뭐와 관련 거죠? 점유와 관련 거예요. 점유 이전이 처분이냐? 사실은 사실행이에요. 엄밀하면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뭐냐면 유치권의 이 행사 제한은 이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경매 절차 보호예요. 경매 절차의 그 중요성 때문에 경매 절차 유치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점이 많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안정성 확보예요. 절차의 안정성. 경매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강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따라서 지금부터 보는 거에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치권 제한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경매 절차는 언제 진행되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뤄진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거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경매 절차와 진행과 아무런 없는 상태에서는 제한이 안 된다. 예컨대 가압류 저당권 합니다. 저당권 지금 경매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저당권을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저당권 자체가 경매 절차 진행됩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인 거고. 가압류도요. 가압류는 아직 집행권을 얻기 때문에 가압류를 한 거예요. 집행권을 가져야만 경매 절차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 진행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얘기는 유치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경매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개념이 논리적으로 뭐다? 경매 절차가 현재 진행이 된다. 경매 절차가 언제 진행된다? 경매 개시 결정. 따라서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유치권 취득은 요건을 부릅니다. 경매 개시 결정된 유치권 취득, 예컨대 그당 이 시점에 이르러서 점유를 넘겨받았다. 이 시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뭐다? 채권의 변제기, 채권 취득했고 변제기에 도로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이 제한하는 거지, 그타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 자, 정리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자, 갑은 X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있다. 근데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 경매 개시 결정이 압류 효력이었죠.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점유를 갖고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은 그 세트 엔드죠. 후에 다 세트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제한된다. 갑은 X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X건물에 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됐다.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된 게 제한된다. 이거는 사례형에 대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한 지문에 얻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위에 등기가 이루어져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아예 지문이 나온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갑은 X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을 가졌다.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의뢰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미쳐준 거고. 어떤 경우다?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유치권은 언제 발생했다? 이때 발생했다. 하지만 그 앞에 뭐가 했다? 가압류가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경매 절차에 진행된 거이다? 아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또 하나, 갑은 X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바친 경우 저당권이 있었다. 유치권이 성립됐다.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의 압류를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뭐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전제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되는 전제에서 경매 절차 안정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부터 발생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그 얘기는 결국은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의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됩니다. 다음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 저당권의 설정자가 누구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물상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많죠.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은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단지 간념성으로 머릿속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 목적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다.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용어 어디 나왔었죠? 전세권 나왔다. 저당권 나왔다. 이제 나중에 가서 어디서 나온다?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에서 법문에서 우선 일정한 요건을 증거는 우선 변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뭐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다. 따라서 뭐가 없다? 물상대가 없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오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면 다 외운다. 왜냐면 저당권은 채권자가 준저당권자가 받아야 돼요. 왜냐면 부종성의 개념 때문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달려라 버리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졌어도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 좀 이상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부종성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뭐냐면 당사자 합의와 불가분 채권 3자나 채권자 아무한테 갚아도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운명이 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줘도 변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게 법정용어로 불가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합의 있고 엔드 불가분 채권 형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합의만 있으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암기를 위해서 원칙은 무효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려면 이건 다른 거죠. 자,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없다?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잠깐만요. 자, 혹시 빼먹는 게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충하게 되면 원칙은 무효다. 얘는 언제다? 합의가 있었다. 아까 전세권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유효하다. 기억하죠. 그리고 3자 합의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 이름을 달리할 수 있다. 자, 그 내용과 연장이 된 겁니다. 제 저당권에서 한다고 했죠.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 언제 합의가 있을 때.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그 문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합의가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권리자는 원고의 아들 등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개념상 기억하실 것은 처분행위 계약이 있을 거고 계약에 기초한 등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처분행위 뭐다? 물권행위겠죠 사실은요. 출발점은. 그러면 물권행위라면 제가 뭐랬었죠?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가 된 경우. 그게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이 처분행위에 추인한 거다. 쉽게 해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효인. 자, 먼저 그 개념을 잡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원이 뭐예요? 대부분. 등기원이 있으면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권행위는 다 2단계예요. 물권적 합의와 소유권 이전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럼 나머지 등기 뭐예요? 매매잖아요. 제가 그 그림 그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처분행위입니까? 매매가? 아니잖아요. 이건 채권행위잖아요. 그 개념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무권리자는 죄송합니다. 무권리자는 원고의 아들 등이 아들과 은행의 기초지문입니다.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의 법적 용어로 금전 소비대차.
뭐 쉽게 해서 대출 계약 이렇게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그다음에 설정 계약.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려면 채권 발생 원인은 대출 거래 약정서와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쓰겠죠. 위조해서. 근데 뭘 했어요? 위조했어요.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원고 소유 부동산의 피고 앞으로 금융 앞으로 1그장권 등기해졌다. 1근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들어가는 서류가 뭐냐면 대출 거래 약정서,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다음에 등기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본인이 알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 가게 되면 서류를 위조합니다. 위임장. 그 대출 거래 약정서에도 사인하겠죠. 근저당권 설정 사인하는데 위장 뭐냐면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게 위조예요. 나의 의사가 관여가 된 겁니까? 위조하면 나의 의사와 무관하다. 근데 또 구분할 게 뭐냐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행위가 대리잖아요. 근데 차이점 뭡니까? 이거는 대리는 행위자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리일까요? 현명을 안 했잖아요. 대리는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위조를 할 때는 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무권유자나 무권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분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무권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도 피고 앞으로 이 건전해석을 하고 대출을 받아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피담보 채무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자, 원고가 지금 아버지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위조됐어요. 그러면 대출과도 계약이죠. 무효가 됩니다. 왜 되냐면 대출과 계약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가 없죠. 위조됐으니까. 위조한 건 나 몰래 했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하는 건 또 하나 뭐가 있죠? 대리행위예요. 이 경우에는 무권리자 얘기 나올 때는 대리라면 무권대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권리자는 얘기 자체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대리행위 됐으면 무권대리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설정 계약 다 무효예요. 이 무효인 근데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다?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서 원인 무효 등기죠. 원인 무효 등기. 원인 무효 등기죠. 그럼 등기 효력이 없으면 피고는 등기권자다? 아니다. 근저당권자가 아니겠죠.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소유자는 214조에 기초해서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자인 아버지가 이를 알고도 알았대요. 항상 추인이 나오면 알았어야 돼요. 법정 취소권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법정 추인과 다르겠죠. 지금 법정 추인은 어디 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거는 무효예요. 위조는.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십니다. 피고 앞으로 위조일 때는 계약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고 앞으로 금융기관 앞으로 또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1순위 원금의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이걸 뭘로 본다? 추인이 있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알고서 했는데 이거를 인정하니까 갚은 거 아니에요. 이 채무를 인정하니까 돈을 갚은 거 아니에요.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경매가 들어오니까 이 그장권 설정되어 담보대출 효과. 그렇게 되면 이 추인하게 되면 뭐예요? 이 추인하게 되면 대출 무효인 대출 거래 약정과 이 추인은 어느 하나 뒷목은 안 했지만 무효인 것들이 다 모두 다 살아난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하나하나에 추인을 해야겠지만 이 사실은 하나의 의사표시, 추인 의사표시로 무효했던 계약의 하나, 둘, 세 개가 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기속됨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말없이 갚을 뿐이잖아요. 묵시적으로. 따라서 1 근저당권과 설정 등기와 담보대출의 효력은 원고에 기속된다. 담보대출의 효력이 기속되는 얘기는 이 대출거래 약정서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설정 계약서가 들어가거든요. 근저당권 그 신청서에는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입니다.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일단은 기억할게. 지상권, 전세권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일부, 한필토지 일부 될 수 있냐? 할 수가 없죠.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한필지 토지 일부 객체가 되냐 안 되냐 여부 어디서 배웠죠? 지역권 기억나십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에 한다. 하지만 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공유 지분,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공유 지분 자체도 지분자를 양도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 부분이 분할이 된 뒤에도 이미 한번 봤습니다.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거지 전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한번 공유파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공유물 전부지 그 근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이것도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손해의 실용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특징이 이거죠.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관 후에 1년분에 할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60조는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의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단서가 있어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에 대해서인 겁니다. 원금이 아니라 지연한 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관 후에 1년분에 하나요? 행사수다. 그럼 이 해석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후순위 저당권자 아니면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항을 둔 이유는 후순위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관계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 관계에서는 1년분에 한해서 만약에 지연배상금이 3년이 하더라도 이 사람들 관계에서 저당권자는 먼저 1년치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채무자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발생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와 3취득자가 없으면 채무자는 실제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어디다? 1년분에만 된다. 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근저당권 또 다른 저당권 유형인 근저당권에서는 이 단서가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올 겁니다. 360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약정의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360조 단서는 후순위 담보목자와 3취득자 누구다?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아니면 지상권 전액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담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저당권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에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돈을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 변제하면 말소를 하죠. 동시에 관계입니까? 아니다. 돈을 먼저 갚아야만이 말소할 수 있다. 그 관념 생각을 하십시오. 세트로. 저당권의 물적 범위. 벌써 얘기를 했죠. 간수법상 그 법정 지상권을 할 때, 그리고 법정 지상권을 할 때 건물에 달라붙은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할 권리가 지상권이었고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자, 물적 범위인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뭐라고요?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어긋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합의 개념과 종물의 개념을 알아야겠지만 종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종된 권리,
손대 권리가 뭐냐? 우리가 같이 배웠죠. 법정 지상권. 그럼 당사자 양쪽에서 된 지상권. 임차권이에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권리, 손대 권리. 따라서 건물이 매매되거나 양도됐을 때 아니면 낙찰됐을 때 이러한 권리는 매매위의 기준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인 낙찰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 거기까지 한 세트로 얘기해주는 거. 부합돼. 과연 부합된 물건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 뭐가 있을까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물건은 부합의 개념에 있을 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권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상권자가 자신의 물건을 부속시킨 물건은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또 하나 설정이에요. 당사자 열정입니다. 또 하나 특징. 이러한 부분은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까지 세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뭘까요?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정물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자, 낯설죠. 계속 미친다. 내가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뚝 나오니까 낯설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쓰는 이유는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지 않으면 제가 그 기억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에서 약정을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등기가 대항한다 그런 얘기까지 안 나옵니다. 다만 이 표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은 단가지 않더라도 제3자 효력이 있다? 그렇지는 않다. 건물 소유 나왔네요. 기출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에서 토지 사용권이 뭐다? 임차권이 있는 겁니다.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 건물 저당권이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이 건물의 사용의 가치에 제공되는 종된 권리, 종물에 해당하면 항상 종대 권리를 이거예요. 우리는 뭐다? 토지 사용권.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벗어나진 않아요. 시험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위에 설정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나중에 낙찰자가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붙은 거니까. 건물 소유 목적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물건. 여러분, 완공된 건물 이건 뭐냐면 부합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근데 토지의 적재물은 부합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된 그, 일단은 유류 저장된 그는 부합물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하면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뭘 묻냐면 부합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종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여부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부합물과 종물이 있어야만이 저당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물과 종물이 없어서 즉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물 종물이 생겼더라도 저당권 효력은 미친답니다. 미친다. 부합의 시기, 종물의 시기는 묻지 않는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모. 이건 문제 안 되도 했어요. 요거는 문제 안 돼요. 그럼 핵심 뭐다? 등기한 임목. 제가 뭐라고 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것은 임목이요. 어떻게 취급한다죠? 건물과 취급한다. 등기한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건물과 같다. 위블리 가시는 건물 같다. 건물과 같기 때문에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 나오죠. 종물도 구분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저당권 설정 이전 이유는 아예 간신 바뀌어요. 부동산의 정물로서 분리반출. 이 얘기는 뭐냐면 종물인데 분리반출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종물인데 분리반출되었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개념을 근거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하는 것. 부합물인데 분리반출하는 것. 당연한 거죠. 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의 중재. 자, 건물이 되면 건물이 있어요. 증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독립한 물려내면 배웠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별개의 독립한 부분이겠죠. 별개의 독립한 부분이면 부합이 된단다.
안 된다.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성부 건물의 기존 구의 구성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 대상도 안 되고 단지 비용 상한 청구권, 가치 보존이나 유익비에 대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겠죠.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의 문제만 발생한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독립적 효용이 그래서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얘기는 구성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독립적 효용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분, 매수인이 정책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정책 부분이 기존 부분에 대한 경비지에서 평가돼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자, 정책 부분에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미치는 거고 정책 부분도 낙찰자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부합된 물건이라는 전제를 합니다. 근데 이 부합물을 붙이면 보통의 경우는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감정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사가 그 문을 평가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 취득에 반드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의 평가 여부에 따라 소유권 취득 여부를 달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선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상권 일체가 됐잖아요. 그럼 뭐다? 종된 권리다. 그래서 대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대지사용권, 아파트에서 대지사용권과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유물 소유권이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자, 압류 이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권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압류가 생기면 특징이 있어요.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채권은 뭘로 읽는다?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특칙입니다. 이런 과실에 대해서 수취권에 대해서 인정한 게 유치권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될 텐데. 자, 또 하나 저당 부동산에 대해 근데 압류 이전에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압류 이후예요. 특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특징이 뭐냐면 점유를 하지 않고 교환가치를 파악함으로써 담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대신에 설정자 입장 유리한 게 있어요. 사용수익을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잖아요. 저당권 설정자가 하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담보 제공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을 누가 갖는다? 저당권 설정자가. 따라서 저당권자는 점유자가 있을 때 사용수익을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다만 압류의 경우에만 압류가 떨어뜨리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해를 시켜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과 연결이 되죠. 물상대위 중요합니다. 자, 애우시합니다. 뭘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잠시만요. 저도 같이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메모를 조금씩 한 게 있어서. 자, 멸실 훼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시험에서는 보험금이겠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묻는 것보단 보험금이 나옵니다. 공용징수, 수용보상금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저당물에 대해 저당권 뭡니까? 담보 목적물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의경매 신청해서 배당금에서 회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목적물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뭐가 남았다? 멸시, 훼손, 공용수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여기에 매매도 없잖아요. 물상대위가 모든 경우에 왜냐하면 매매대금 채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상대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멸실, 훼손입니다. 매매가 됐다면 멸실, 훼손이 아닙니다. 또 하나 공용징수. 자,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담보 목적에 가름해서 멸시훼손에 따른 보상금이나 공용지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압류를 한다. 이 압류가 뭐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성을 유지해요. 즉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과 이 보상금과 수용을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섞이면
우선 변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소극적 의미지 그런 의미입니다. 특정성 유지. 그럼 특정성 유지는 뭐예요?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압류는 처분 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특정성이 있냐면 압류는 처분 금지효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한테 이 돈을 줘야 할 채무자 있겠죠. 그 채무자한테 압류라는 거거든요. 지급하지 말라고. 그 효과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의 재산과 이 재산은 섞지 않게 되는 분리돼서 특정성이 유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할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뭐냐? 배당만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답이 나온 거고, 반면에 특정성이 압류하기 전에 이미 받았으면 더 이상 특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이미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그러면 무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 줬는데 그러면 더 이상 특정성을 유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특정하는 목적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특정성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에 너무 많은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출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이미 인도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금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권 행사했다? 못하죠. 이미 물건이 인도됐잖아요. 섞였다. 물건이 특정성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압류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 압류도 뭘 압류한다는 거죠. 금전이냐 아니면 특정성 유지는 물건이냐 달라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압류 인도전에 해야 한다. 지급 인도전. 인도는 뭐예요? 목적물, 특정물, 물건을 인도한다는 전제이고 지금 뭐예요? 금전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법문에 반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취지를 의미한 겁니다. 압류 전에 제3채무자 이를 변제한 경우는 똑같아요. 같은 의미죠. 지급한 거예요. 저당권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기본의 개념인 겁니다.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정권권에 대하여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법의 토지, 이게 공익사업법이라고 추기하겠습니다.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적을 때 물상대권을 수 없다. 자, 이건 협의 취득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매매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매매는 180조 할 때도 판결, 형성 판결, 상속, 공용증서 했을 때 수용이지 협의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협의 취득은 매매와 유사하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멸시, 훼손, 공용질서, 기타 매매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 세 가지에 국한해서만 물상대가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협의 취득에는 매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특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용징수가 아니다. 사법성 매매격으로. 왜냐면 매매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 이게 넘어가면 매매.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저당권이 매수하면서 사라집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살아가는데 단지 계약에 의해서 그냥 말소를 시킨 거죠. 돈을 갚으니까. 돈을 안 갚으면 계속 저당권 딸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 왜냐면 물건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개척이 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매대금에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건이 없잖아요. 멸실, 훼손, 공용질서. 공용질서보다 수용. 그러면 멸실, 훼손, 수용 이렇게 유시하겠죠.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물상대인은 목적물이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수용 돼서 받게 되는 금전이나 물건이죠. 멸실, 훼손보다 화재보험, 수용은 수용보상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한 경우 나오네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세권의 권능에는 뭐가 있다? 용익물권자 권능과 담보물권자 권능이 있다. 전세기간이 존속기간 등의 만료를 위해서 용익물권자 권능이 소멸당하게 되면 뭐만 남는다?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는다. 하지만 담보물권 그때는 뭘로 있는다? 저당권.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전세금 발한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압류를 합니다. 즉 압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압류해야 합니다. 자, 압류는 반드시 대위권 행사는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도 무방하다. 따라서 저당권의 변형물의 금전에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다. 특정성이 유지됐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재산 제3취득자는 뭐라고요? 목적물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입니다. 이 규정을 드리는 이유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소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이를 연명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자도 저당권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용의물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용의물권 같은 경우는 인수여부를 어떻게 결정한다? 말소기준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의 뒤에 있는 용의물권은 다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멸이 될 수 있는 운명이 있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방법을 두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정이겠죠.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자, 저당권에 대해서 뭐겠어요? 그 저당권을 말소만 시킨대요. 근데 어떻게 된다?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다? 채권을 변제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 채권을 변제하냐? 이미 배웠습니다. 360조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특징이 뭐였죠? 지연된 배상에서는 1년분에서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실익이냐면 차이는 그겁니다. 원금 1억, 지연이자 2년치 2억. 그러면 1년씩 자, 다시 쓸게요. 제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까지 1억, 지연이자 2억. 근데 2년치예요. 그러면 1년에 1억씩이에요. 그러면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 하면 됩니까? 2년치가 아니라 1년치. 자, 2억만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저당권은 말소될 운명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저당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1억과 2억. 현재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근데 근거는 뭐냐면 364조가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변제 이해관계 제3자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이나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3억을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실익이는 겁니다. 따라서 후순위 전액 왜 이런 논점이 됐을까요? 요 조경을 받고 싶은 거죠. 즉 3억이 아니라 2억을 갚고서 소멸 청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취득자 변제 범위는 360조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한정된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된 피담보채권이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요 조항이에요. 얼마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다만 저당권이라는데 근저당권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씁니까? 확정되면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되면 이때는 저당권자를 취급합니다. 근저당권은 확정되면 저당권자를 취급돼요.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권이 맞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채권액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누구한테 있냐면 실제 채권액이 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실제 채권액을 변제를 해야만이 말소를 시키는 거고 왜 3자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순위 변제야만이. 네,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요 조항과 관련된 거예요. 소멸 청구를 할 때 얼만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적용이 전제된 데서 지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나중에 배당을 전제를 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서 얼마큼의 그 후순위 권리자에서 피담보 채권자의 범위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배당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건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지문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관계 있는 변제자는 제3자라 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다른 조문에 근거합니다. 변제편에 나온 건데 우리는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364조 규정에 의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경매 신청 이후에도 경매 신청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지상권 취득한, 전세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보다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이냐면 경매에 실제로 경매에 이루어졌을 때 저당권자가 사람을 찾아요. 지상권, 전세권 선정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제3취득자잖아요. 그러면 변제 금액이 작아져요. 이걸 노려서 이제 투자 개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제3취득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도 제3취득자에게 실익이 있다는 거. 왜 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제1항 부수적 이해관계조항 기억나죠?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경매 절차가 경매 대가 얘기는 배당이 됐다. 낙찰이 이루어졌고 낙찰자가 완납한 매각대금을 갖고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면 제3취득자 개념 뭐예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낙찰을 이루면 낙찰자에 대항하지 못한, 즉 다 소멸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 규정입니다. 경매 대가에서 우선합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제3취득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비용 지출하면 자기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건데 우선상을 받는다는 게 이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포인트를 여기다 두십시오.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해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적인 관념이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수반성, 부종성 개념 아니라 수반성. 즉 담보권, 저당권 자체는 단독으로 안 돼요. 저당권의 목적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법조문에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저당권의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반대로 피담보 채권만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수반성의 개념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반드시 100% 필연적으로 저당권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담보권도 이전되는 게 의사표시의 관념에 당사자 의사표시에 부합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그걸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만 양도되고 그러면 저당권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충돌돼요? 저당권만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에 부정하기 때문에 애웠죠. 소멸시야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채권권. 일괄 경매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대가 중에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었어요.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설정자가 누가? 설정자가 그 건물을 축조한 때는 누가?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떤 상황?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축조한 경우입니다.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으니까 축조. 이 개념은 일가경매권은 결국은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음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축정경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니라 축조입니다. 왠지 말하면 신축 같은데 신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입관이 생기기 때문에 축조로 하겠습니다.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거 없다. 왜냐하면 건물은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고 저당권 세력이 미친답니다. 안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일괄 경매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 어느 상황에 그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 설정이고 토지 소유자 A가 제가 아까 축조를 신축해 보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저당권 토지 설정자가 신축하는 소유양. 그런데 죄송합니다. 신축했는데 다른 상황입니다. 신축했어요. 그런데 토지에 관해서 통상의 실시에 제3자 취득한 경우 A 건물 소유자는 관수법상 법정에서 취득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잠깐 혼동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뜬금없이 일괄금매 청구권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는데 잘 생각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강제경매가 실시됐어요. 뭔가 딱 떨어야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경매 있겠죠. 그랬을 때 동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동일성 여부 생각하시라고 했죠. 어느 시점에죠?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에는 처음에는 강제경매 개시는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만약에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 이때를 시점을 하고 그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실점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만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 저당권 설정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습니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배우는 거예요. 딱 주제 하에 밑에 있으면 아는 것 같은데 한번 딱 집어넣습니다. 생뚱맞게 넣었는데 이게 뭐지? 자, 기억하십시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다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일괄 경매 청구권 상황이 맞은 것 같죠? 건물을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경매 절차를 실행하려기 전에 누구한테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3자에게 양도됐어요. 그런 경우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3자의 소유잖아요. 일괄 경매라는 것은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겠죠. 저당권이 그 건물의 저당권 실행했거나. 근데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예요. 그럼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3자니까 남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3자 거니까 제3자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한 거지 않습니까? 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지상토지는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 이거는 누구냐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사람. 지금은 종전까지 누가 있었죠? 저당권 설정자가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인데 지금 누구하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권한을 받은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지상권이 뭐였어요? 토지 사용권을 어떤 목적이었죠? 건물 등의 소유 목적. 그러니까 용의권자가 용의물권자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했는데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축조했는데 지금 누가 했다?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이거면 일단 요건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요건을 일괄 경매 청구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는데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용의권을 설정을 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축조할 때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자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고정관념이 생길까봐. 왜냐하면 확장시키거든요. 일괄경매 청구권이 결국은 국민경제 이바지이기 때문에 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축조받은 물건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소유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3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 주십시오. 자, 요건이 거쳐도 저당권 반드시. 일괄금매 시청은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평소보다 50분 했는데 지금 10분 정도만 더 투자하겠습니다. 조금만 잡아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저당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담보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채권이에요. 즉 언제 결산기 아니면 존속기간 정해서 그 시점에 남아있는 채권을 가지고 담보하겠다는 우선 변제권을.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 채권은 발생했다가 소멸하고 양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보통은 결산기 아니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채권의 변동사항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저당권에 됐을 때 피담보채권의 변제 기타 소멸시효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럼 그런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근저당권의 특징 때문에 부종성이 완화다. 이러한 채권의 변동들은 근저당권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자, 확정되지 불특정입니다. 장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소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여도, 자,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 때문에 소멸될 것 같은데 근저당권 특징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부종성이 완화. 또 수반 3자에게 양도가 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죠. 하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이전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수반성의 완화.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개념상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개념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민사집행법 경계 절차에서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은 민사집행법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아요. 아까 360조 피담보 채권범위예요.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동일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을 전부 변제라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의 한도, 제3취득자에서 우선 변제권의 한도 배웠죠? 360조가 어떤 의미였죠? 후순위 저당권자나 제3취득자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 뿐이고, 360조 단서는 그 사람들이 없는 경우 단순 채무자 있을 때는 채권 전액을 변제한다. 2년치 지연이자 있으면 갚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저당 부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한도, 즉 채권 최고액과 채권 최고액은 1억인데 실제 채권액은 2억이면 제3취득자 관계에서는 1억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의 한도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서는 최고액 범위 내 채권 한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책임의 한도까지,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보면 아닙니다.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이라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자, 물상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는 실제 확정된 실제 채권액을 변제해야만이, 채권의 실제 채무액 전체를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에 있는 한도라면 전액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제가 얘기했죠. 피담보 근저당권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년이 남더라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면 보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특징입니다. 1년분이 넘지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제 이게 뭐예요? 지연이자예요. 지연이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제거액은 근저당권 채권액은 포함됩니다. 당연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자, 확정되기는 포인트를 넣으면 확정이 되면은 설정자와 근저당권은 합의로 뭘 할 수 있냐면 채무의 범위다.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럼 채권에 장래 발생한 채권이 뭔지를 특정해야겠죠. 그게 기본계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에 가서 등기 추정했을 때 저당권의 그 피담보 채권에 있을 때 채권 그 최고액의 기재가 등기 추정에 있지만 근저당권은 등기 추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기본계약과 기본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는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 채무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특징입니다. 또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 피담보 채무의 범위, 채무자를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나 이해관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채권 최고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피담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의 이해관계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확정사유. 시험은 이제 확정사유가 나오는데 원칙은 존속기간이나 절상기간이 있으면 그 시점이 도래할 때, 기한이겠죠. 도래할 때 확정되지만 설사 존속기간이나 절상기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융을 차원들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나 절상기간이면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아. 거래를 발생시켜서 하고 싶은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즉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특칙이죠. 왜냐하면 일방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명백한 경우에는. 근데 이제 채권이 전부 소멸하니까 전부 소멸됐고 더 이상 거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멸 청구가 해지한 다음에 바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남아있으면 못하겠죠. 변제를 해야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 못하냐? 남아있는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전부 소멸하는 걸 요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 전부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한 케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상은 선별하고 해지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해지할 수. 두 번째, 정함이 없는 때 확정 방법에 관한 존속기간 결산까지 정하지 않지만 확정 방법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 정한 방법에 따르면 하는 거고 그 정한 방법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 그런데 이제 보통의 교과서나 아니 여러분들의 어떤 수험사 같으면 이렇게 되죠. 정함이 없을 때는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를 생략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확정시킬 수도 있다. 확정시키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근저당권 해제 또는 해제 간의 권한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확정을 하려면 해지를 해야죠. 그럼 설정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누구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대법원 판례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3취득자 이건 좀 빼시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자의 계약 해지권을 원형에서 대신 원형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해지가 되면 뭐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해지해서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 확정된 금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자신이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뤄 경매 시절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그 시점에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겠죠. 내가 신청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임의경매 신청했어. 하지만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냐? 아니다. 한번 확정되면 계속 확정된다. 그 의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일순 후 취하가 이루어져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지금은 이제 앞에는 자신이 했어요. 근데 선순위, 후순위인데 선순위가 했으면 그 시점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선순위가 한 게 아니라 후순위가 했어요. 선순위,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선순위가 했으면 경매 신청 시 하겠죠. 근데 후순위가 하는 경우에는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독특해요. 선순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거래가 많은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에서 바로 확정이 돼버린다면 손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권자를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언제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지권은 언제 한다? 경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 이게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기억 꼭 하십니다. 선순위, 후순위 존재하는데 후순위가 임의경매 신청하면 언제 확정된다? 선순위 경우는 단지 후순위는 그 시점에 확정이 되는 거고 그걸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하시 자신이 했기 때문에 확정되고 다만 선순위는 그 시점이 아니라 낙찰돼서 그 경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해당된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위에 발생하는 원본이에요. 계속적 거래잖아요. 확정된 이후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채권은 담보되지 못하지만 이는 원본에 말하는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자. 확정된 채권의 이자. 지연 손해금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된다는 건 우선 변제권,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 이미 확정된 채권의 이자, 지연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자, 지연 손해금, 부수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한 것도 담보되면 물론이다. 또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최고액까지 해서 같은 얘기죠. 최고액에 포함되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최고에 포함되지 않느냐 의미는 결국은 우선 변제권이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자, 요걸로서 근저당권, 이로써 물권법까지 마무리 특강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채권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